지금부터 술이 술술 넘어가는 수요일을 화끈하게 침지는 상규와 망치 부인의 불타는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우라병에 걸린 국민들에게 마음의 힐링을 시켜주는 국민 삼촌 이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이곳 여의도 팩트TV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타는 토크 진행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지를 망치 부인이 읽어주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 후원자 수는 총 1259명입니다. 감사합니다. 팩트TV 모든 방송은 유튜브로 구독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방송을 유튜브로 구독하는 구독자 수는 약 15,370여 명입니다. 감사합니다. 팩트TV와 함께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 인재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팩트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지방선거 실전 선거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에서 실전 선거 실무까지 선거활동의 콘텐츠를 디지털 목민간 학교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강좌 내용은 디지털 목민간 학교 인터넷 주소 www.factwin.kr입니다. 기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공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4월 19일에 열리는 4.19 범국민대회를 팩트TV에서 생중계합니다.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하는 범국민대회부터 거리행진, 그리고 6시에 청계광장에서 이어지는 민주회복 촛불 평화대행진, 이 모든 행사를 팩트TV에서 생중계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얼굴이 헬쑥하네. 그래도 탱기는 있지 않아요? 그 피부가 오늘 되게 좋아. 뭐 비결이 또 내 몰래 뭐 또 여기 한약 이런 것도 몰래 먹고 이렇지. 또 오빠. 팬들이 뭔데? 이번에 망치 부인이 그 야심찬 다이어트를 계획했어요. 다이어트. 네. 얼마를 지방선거 승리 기원을 위한 망치 부인의 다이어트. 그것도 뭐 지방선거하고 당신 몸무게하고 무슨 상관 있노? 관계 있다니까. 뭔데?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 최선을 다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뭐라도 해보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보자. 지난번에 머리를 깎았으니 이번에 살을 빼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 1기 4월 19일까지, 2기 5월 18일까지, 3기 6월 4일까지 이렇게 해갖고 기간을 정해서 내가 이제 그 2010년의 몸무게로 돌아가자. 2010년에 몸무게 몇 킬로인데? 55kg. 55kg? 그때 그러면 키에 비례해야 되잖아, 키에.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는 55kg면 정상 범주였고. 지금은 몇 킬로인데? 68kg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지금 3월 30일부터 오늘이 16일이잖아요. 오늘까지 5.3kg를 뺐어. 5.3kg. 네. 대단하다. 18일 동안. 아이고야.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다이어트, 지방선거 승리 기원, 독재 부활 저지를 위한 망치 부인의 다이어트.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자, 지금 오늘 참 방송하기가 좀 이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주도 수학여행 그 고등학생이 459명 탄 그 여객선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을 했는데요. 지금 5시, 오후 5시 현재 그 290명이 지금 생사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런 날 방송하기 참 힘들어. 특히 시사나 이런 쪽에 하는. 저는 어떻겠어요? 오늘 개인 방송은 어떻게 했네?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듣고 뉴스를 읽고 그리고 방송할 내용을 쫙 뽑아놨는데 저녁 아까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 속보를 말한다는 거야. 바로 방송 켰죠. 그래가지고 이게 보도 채널들 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근데 뭐 그 상황에서 다른 시사 내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주로 이 사건 자체를 다뤘어요. 이 핵심이 뭐예요 지금? 핵심이?
일단 뭐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고 원인이 그게 핵심이. 문제인데요. 예. 이게 지금 TV조선하고 SBS의 보도에 따르면 예. 선장과 항해사와 기관사가 구조가 됐다. 1차로. 일차로. 제일 먼저 구조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그 뒤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내용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보도 내용은 사건의 원인을 모른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장이 살아있다면 사건의 원인을 모른다, 사고의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가 어불성설이잖아요. 이 사람 만약에 정말 살아서 구조가 됐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데 그렇지. TV조선의 아침 보도에는 구조가 됐다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장은 원래 이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아니라 대리 운전을 했고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항이 2시간 늦어졌는데 그 원래 가야 되는 깊은 항로가 아닌 섬과 섬 사이의 항로로 이동한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발견 지점이 그 섬과 섬 사이에서 발견됐어요. 네. 원래 그쪽으로는 안 간다. 예. 그래갖고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이 뭐 그 암초에 부딪힌 거냐. 만약에 섬과 섬 사이라면 좌초일 가능성이 크죠. 원래 2시간 늦었다며. 2시간 늦게 출발했다며. 네, 원래는 네. 그 저녁 7시경에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네. 안개가 심해서 네. 밤 9시경에 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도착 시간을 맞추려고 네. 이게 그 직항로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이제 신상철 대표 얘기는 이게 만약에 베테랑이 8년차 베테랑 선장이고 원래 항로로 이동한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직항로로 이동했다면 이건 다른 문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막 보도가 굉장히 막 난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좌초 가능성 없다. 네. 거기 암초 없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암초 없다고 얘기하는 건 원래 항로, 네. 원래 깊은 항로. 네. 그런데 저기 어민들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네. 배 발견된 지점을 보고 거기는 가면 위험한 지점인데 왜 갔을까?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혼재하고 있고 무엇보다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생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게 오전에 나온 기조가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대책안전본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가동했다. 네. 그래서 UDT를 뭐 이렇게 딱 투입하고 뭐 해경에 뭐 무슨 군부대를 동원해서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는 자막이 막 나와. 네. 그 다음에 오보가 뜹니다. 전원 구조됐다. 아. 그게 아침에 보도가 됐어요. 그때 딱 그 뒤를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명의 사상자도 없게 하라. 이러면서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오전 11시 반까지의 보도는 완전히 박근혜 우상화 방송이었어. 사건의 본질이라든가 뭐 이 상황 자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대형 사고 친 거죠. 이게 2시쯤 되니까 1시 반에서 2시 되니까 368명으로 전원 구조에서 368명 구조로 바뀌었다가 그나마 그것도 4시경에 3시 반쯤 돼가지고 사실은 164명이다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면서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가 전혀 이 재난안전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구나. 이걸 정말 생중계로 보여준 날이 아니었나. 또 언론도 정확하고 신뢰감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사실 보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그러면서 미확인 보도들이 막 경쟁적으로 쏟아진 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290여 명이 생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일단 그 여객선 침몰 희생자의 명복을 일단 빕니다. 그리고 이 조속하게 이게 사람이 생명인데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전부 다 고등학생이거든. 그렇죠. 전부 다 우리 또 딸을 키우고 이 길을 어떻게 전 수학여행 안 보낼 겁니다. 예. 참 이게 수학여행 진짜 애들 그 즐겁게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웃기는 게요. 예. 3박 4일 일정인데 애들을 어젯밤에 9시에 태웠다는 거예요, 배에. 배 9시에 태워가, 이거 7시에 배를 태워서 2시간을 대기를 하다가 무려 배 타고 14시간 만에 오늘 사고가 난 거예요. 보통은 수학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거나 그렇지. 일반적인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목포까지 가서 차로 이동해서 거기서 배를 잠깐이라도 타는데 도대체 왜 그 여객선을 탔느냐. 근데 이 배가 지금 현재까지 나온 보도가 맞다는 전제하에 이게 20년 된 일본 배라는 거예요. 20년. 20년 된 일본 중고 배를 사다가
안을 개조를 해가지고 예. 작년부터 운행을 했다는 거야. 아.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배에 어떻게 330명을 동시에 태울 수가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대형 재난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선생님들은 왜 그런 항로로 수학여행을 갔나? 그게 전혀 싸 보이지도 않는데, 그 배류가 그렇게 싼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보다 그렇게 뭐 이렇게 비용이 절약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굳이 그런 시간과 그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는가? 이것도 좀 문제인 듯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TV조선의 보도대로 선장이 살아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선장이 살아있는데 하루 종일 사고 원인을 모른다라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장은 그 배의 상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선장이 구조가 됐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뭐 그 사고 원인을 모른다라고 계속 보도가 나온다면 이건 정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다. 이거 잘못하면 이걸로 또 굉장히 또 오랫동안 음모론이 떠돌 수 있는 지금 그런 지경이다. 선장이 차라리 구조 안 된 게 나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선장이나 뭐 기관사나 이렇게 구조가 된 건 뭐 똑같은 생명인데 이 선장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 여러 가지 미확인 보도들이 막 예. 쏟아지는데 예. 아까 저녁 때 나온 어떤 보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어민이 새벽에 고기 잡으러 나가면서 봤는데 그 배가 8시 55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예.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8시보다 한참 전, 그러니까 이 어민은 7시 반에서 7시 사이를 예. 기억하는데 예. 그렇다면 무려 1시간 이상을 서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어떤 구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냐. 네. 그런 의혹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확인 정보들이 막 홍수처럼 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생존자나 어민들이나 굉장히 주관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지금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이 중앙 정부가 네. 이런 어떤 구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통제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위험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무분별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 엄마들 그렇지. 고2 아이를 평생을 아예 그 잘 키웠다가 수학여행 그 누가 그 죽을 줄 알고 그 수학여행 보냈겠어 부모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 국민이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 아버지 마음도 있어. 그렇죠.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걸 어떻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시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할 때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방송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생사 확인을 안 되고 있는데 290명이 끝까지 그리고 여기에 좀 빠른 그 구조 활동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니까 뭐 나중에 이걸 전체 다시 한번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290명 생사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데 조속한 구조 활동을 좀 많이 이렇게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하나 마무리하기 전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도서 지역이 아니 무엇보다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해경 인원을 대폭 감축했어요. 해경 인원을? 네. 근데 이 해경이 이제 소위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들과 국내 어선이 마찰이 있을 때라든가 이런 걸 중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이런 해난 구조사고가 구조를 해야 될 상황에 투입도 돼야 되고 근데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줄어든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해경. 하나는 소방 방재업의 종사자들. 그 소방대원들을 대폭 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목포나 이 전남 지역이 굉장히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제반 구호시설이 미비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속도가 지연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굉장히 좀 문제가 이건 한국의 심각한 이 비상 대응 체제가 얼마나 허점투석이인지를 그대로 생중계하는 사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특히 대구 같은 데는 대규모 재난 사고 제일 많이 그거는 한번 이렇게 사고가 몇 번 있었거든. 내가 고향에 있을 때도 그 상인동 지하철 그것도 그랬고
그것도 그 대구의 지하철 사고가 두- 총 그- 3번인가 있지 않았나요? 아니, 한 번. 그러니까 무너진 사고, 네. 화재 사고, 네. 나중에 네. 그다음에 대형 그 네. 다니는 데서 네. 화재 사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무너진 거, 가스 폭발, 그다음에 그렇지. 화재. 네. 그래서 대구에 3번의 큰 사고가 있었죠. 이렇게 누가 그런 이야기 해마다 주기적으로 이 대구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는 여기 보면 이게 저주받은 도시지. 그러니까 제일 끝에 우리 지하철 그 정신병자가 불을 질렀을 때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그때도 그 지하철 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주변에 학원 가였거든. 근데 학생들이 많았다고 진짜. 그 지금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한 번씩 지나가면은 이 음산한 기운이 있어.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 이 자식들하고 생명과 서로 헤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재지 인재. 그죠? 그 인재라는 네. 말이 네. 맞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요. 이게 이제 어제 그저께를 온 인터넷을 휘감았던 게 이제 대구에 22살짜리 어린 아빠가 28개월 된 아기를 살해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구 얘기 쭉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소위 약자를 그러니까 그 대구 경북 지역의 특징이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의 특징이 굉장히 경쟁 중심이잖아. 맞지. 너무나 그러니까는 약자를 위한 배려가 없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라. 패권적이지. 참고 패권. 이겨라. 네. 강자가 돼야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안전 대비 대책이라든가 이것보다는 성장 중심, 복지와 안전보다는 성장 중심의 어떤 이 구조, 이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한 거 아니냐. 문화가 패권적이고 예.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문화 자체가 많죠. 참고로 이분이 대구분이에요? 저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쪽이 대구분이고 본인이 사는 동네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예. 뭐 충분하게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대구를 고담 시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한 번씩 칼럼 쓰면은 고담 시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제보고 왜 대구 출신이 대구를 비하하느냐 이런 건데 대구 시민들을 비하하는 것들이 아니고 일부의 폐쇄적이고 패권적인 그런 문화를 조장하는 예. 세력들이 있죠. 권력자들이 그 그렇게 세력을 주장하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것들이 새누리당이지, 그지? 새누리당의 정치적 기반이 대구 경북에 있습니다. 대구 경북. 거기는 짝대기만 꽂으면 됩니다. 짝대기만 1번만 꽂으면은 뭐 지사 형수를 했는 사람도 관계가 없고, 다 관계 없어. 무조건 1번만 받으면 돼. 1번만 받으면은 국회의원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 총선할 때 15일 만에 주소지 서울에 있다가 옮겨서 대구 시민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면 고향이라는 것들이 고향 떠나면은 서울 사람이거든,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대구에서 사람이 없는 거야. 나는 이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대구에서 진짜 고생하는 분들 많거든. 지방 자치 이 문제를 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후배가 지금 구의원을 2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3선을 이제 지금 도전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노동당이지 옛날에 진보정의당으로 이렇게 했는데 되게 힘들어.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 무공천이나 옛날 연합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이 야권 세력들이 나가니까 그 대구에서도 몇몇 지역에 이제 그런 이 야당 성향의 의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해서 의정활동 되게 열심히 하거든. 근데 이제 번호만 잘못 받아보면은 성과가 필요 없는 거야. 그 사람 4년을 했던 8년을 했던 그 관계없이 이제 꼽아주니까 참 대단한 나라죠. 그죠? 그래서 제가 대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의 정치적 기반이 대구 경북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교님은 왜 망부님한테 반말을 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하십시오. 나도 반말해요. 친하면 반말하는 거지. 그거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말. 그렇지. 웃겨 진짜. 둘 다 반말합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말을 해야 되면 뒤에 씁니다, 읍니다, 깝니다. 그렇지. 그런 거 빼고 그냥 그렇지. 빨리빨리 본론만 얘기하는 거지. 눈치도 없이. 오케이. 망치보면 만세. 깜짝이야. 근데
우리 수요일 시사 스케치 해야 되는데 네. 새누리 정의아 의원이 여성들도 군대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 네. 새누리당 그 한기호 최고위원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연구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군대 갔다 오면 그걸로 끝 이래 뭐 그 정책 토론회에 있는데 새누리당 정의아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걱정이 많다. 여성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 하고 여성들이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한다. 저는 그렇다면 여성들이 군대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했거든. 그리고 남성들의 군 가산점을 줘서 3년간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상하는 방법들을 논의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사건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 이 정의화 의원이 군 면제자라는 거야. 그런가? 그게 가장 이 사건의 가장 코믹한 지점은 바로 군대도 안 간 주제. 지는 면제이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코믹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요. 정기적으로 선거 앞두고 군가산점 얘기를 건드려요. 항상 선거 때 군가산점 얘기를 건드려서 소위 젊은 청년층을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새누리 지지층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새누리당이나 이 여당이 주장하는 바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전라도 경상도를 분열시키고 남자 여자를 분열시키고 세대로 분열시켜서 갈라치고, 그래서 국민 전체가 아까 99%가 하나가 되는 걸 막는 게 그들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그런 의도로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이미 이제 이 군 가산점이라는 게 사실은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고, 이게 결국 군 필자의 0.28%만 혜택을 보는 말도 안 되는 이 제도인데, 또 이 군 가산점으로 젊은 청년들을 낚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군미필 정의화 의원님, 지금이라도 군대를 가세요. 군미필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오더라니까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근데 나는 이 양반이 그 새누리당 정의원 이 양반이 그래도 몇 선인데 이 정도의 국회의원이 이 정도 상식적인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걱정이 있는 건 그건 좋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아이를 잘 안 낳으려는 이유가 있거든. 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위 지금 이게 출산율이 낮은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렇지. 한마디로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남자가 없어. 왜? 결혼할 남자,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어린 시절부터 남자나 여자를 먹여 살려야 된다. 근데 지금 여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남자가 몇 프로냐고. 없어. 청년 중에 1% 될까 말까예요. 99%의 남자들은 여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청년 실업자들이. 그러니까 청년들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고백도 못해. 그렇게 서로 허벅지 긁으면서 늙어가고 있는데 거기 결혼을 못하는 이유, 거기서 원인을 찾아야죠. 청년 실업이 원인이고, 두 번째, 그래서 결혼을 했어. 애를 낳았어. 애 하나 낳는데 2억 들어. 애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마치는데 2억 든다고. 2억. 그럼 월급이라도 제대로 주든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정규직이 몇 프로야? 대부분 비정규직. 200만 원 이하의 저급 노동을 하면서 어떻게 2억 원을 들여 애를 키우냐고. 그런 상황들에 대한 무지. 그러면서 애를 많이 낳아라. 그러면서 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가산점 줘. 0.28%한테 주면서 생색은 온갖 내면서 지들은 다 빠져. 이 새누리당의 아니 박근혜 정부의 그 청와대 고급 고위 인사들 16명의 자식 18명이 국적 포기해서 군대 안 갔잖아. 그런 주제들이 맨 주둥이로만 안보 주둥이로만 군대 가라. 분노 게이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새누리 정의아 의원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욕하는 거 아닌가? 내가 보니까 이거 두 번째 코미디가 바로 그 부분인데 여자는 애라도 많이 낳아라. 그래. 이거 그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게 대통령 또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누구였지? 지난번에 어떤 놈이 애를 하나밖에 안 낳은 여자들은 뭐 죄인이라 그랬던가? 뭐 그랬어. 그 밑에 달린 댓글이 그럼 하나도 안 난 박근혜 하나지. 그럴 거냐? 하나잖아. 딸 하나잖아. 저요? 그쵸. 그 죄인이지 그러면. 난 둘이야. 그러니까, 난 딸 둘이야. 내가 죄인이면 난 하나라도 낳았어. 박근혜는 진짜 웃겨. 그 얘네들이요 은근히 박근혜를 되게 까.
내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 새누리당 정의아원 이거 지금 앞으로 좀 신상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김무성도 그랬는데 뭐. 김무성은 2번이나 쳤잖아. 어. 애 하나밖에 못 낳은 여자는 죄인이다. 그다음에 박근혜가 뭘 알겠냐? 그건 아웃이야. 내가 보니까 그 당권이나 이런 데 전혀 앞으로 뭐 대권 도전하면은 그 내가 생각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남성 여성을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경상도 출신들이거든. 경상도 이 출신이 빈정이 상하면은 절대 용서 안 해. 그 두 건이잖아. 근데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배신한 사람 절대 두 번 다시 잘 안 쓰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 김무성이 암만 너부코를 김무성을 보내도 불가원 불가건이야. 어? 그래서 깐 건가? 그래야 깐. 그래서 보복한 건가? 그래서 그럼 이해가 되지. 정의아원이 이런 발언을 계속 하시면은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경죄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애를 낳고 생명의 원천이거든, 그지? 생명의 원천인데 이걸 군 문제하고 비교를 해가 될 일은 아니다고. 뭐 나도 저는 군대 18반 갔다 왔습니다. 저는 특수 방위 출신인데요. 뭐 누구는 방위를 뭐라 그러노? 군대 갔다 온 경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그래도 웃기고 앉아있네! 군필이야! 그렇지. 군필이야, 우리가. 상병. 난 자랑스러운 방위 아내야! 근데 이게 병장 출신이 아니고 우리는 상병 출신입니다. 방위가 상병까지가 18개월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뭐 현역 나온 사람들한테는 제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굳이 그걸 가지고 군대에서 이걸 가지고 가산점을 줘야 된다는 거는 이건 좀 불평등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낸 것들이 실제로 이 여성에 있는 취업에 동일한 헌법에 동일하게 평등하게 취업할 기회를 이 헌법 정신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 헌법 정신은 부정하고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불경죄 저는 정의아원이 걱정이 돼요. 불경죄. 나는 정말 이 새누리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네. 집착하는 부분이 그거잖아. 네. 통일이 왜 대박일까? 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이 대박이라고 그토록 외쳤을까? 왜 난 그런 이번에 것 같아? 이 무인기를 보면서 무인기 논란을 보면서 이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 북한산 무인기의 능력은 우주 최강이야. 10분밖에 못 나는 연료로 몇 시간을 날면서 300m 고도에서 340m 산을 찍는 그런 이 무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거기다가 그 카메라로는 찍을 수 없다라는 높이까지 올라가서 찍어내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가진 북한산 무인기를 만들 수 있는 이 북한군을 우리가 통일만 해봐. 우리 군대 안 가도 돼. 우주 최강의 우리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이 무찌를 수 있는 최고의 부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무인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노? 방금 내가 사진 하나를 받았는데 지금 네티즌이 찾았다 그러잖아. 중국에서 지금 팔고 있다고. 중국에 팔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사양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겠지. 북한에서 그걸 수입해서 썼거나 안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수입해서 썼거나 이 둘 중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지금 이걸 말이 많잖아 지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게 북한산일 경우 또 북한산이 아닐 경우 예를 들어 북한산일 경우 항공망이 뚫렸다는 항공 방어망이 뚫렸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게 북한산으로 추정이 돼도 내가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면 이건 중국산이다. 중국산 장난감이다라고 보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서는 노크깃은 이런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철책이 뚫려서 7단계를 넘어오는 동안 한 번도 안 잡혀서 결국은 배가 고파갖고 이 네모반을 두들겨서 라면 좀 주세요 했던 그런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장관님이시다 보니까 항공망이 뚫린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북한산임을 쿨하게 인정하신 듯한데 이게 북한산이라면 이거는 항공 방어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방부 장관도 국정원장도 부끄러운 걸 모르더라. 또 북한산이 아니라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최종 발표까지도 거의 북한산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100% 확신하지 않고 북한산일 것이라는 추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추측만 하고 추측을. 있지. 그렇게 계속하면서
북한에서 야 같이 조사해보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왜? 피의자한테 사건 수사를 맡길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앞뒤가 안 맞아. 왜? 남재준한테는 범인 사실 이 사건의 도모 배후 조정자로 보이는 남재준한테 국정원 사건 조사라고 맡겼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북한산 무인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건 2부에서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무인기는 사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일찌감치 어떤 추측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첫 번째 발표 나왔을 때 우리 국민이 아닌 지문이 발견됐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우리 방송에서 뭐라고 이제 그 추측했냐면. 만약에 내가 레이더 회사, 그 적어도 레이더를 팔아야 되는 회사 직원이야. 일단 중국산을 사와. 그래서 여기서 국내에서 조립을 해. 그리고 몇 개 갖다 놔. 갖다 놓고, 그러면 이게 중국산 그거를, 그러니까 외국인 지문 확인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 지문이 국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어도 레이더 회사의 브로커가, 외국인 브로커가 그렇게 해 놨어도 역시 그 지문이 국내산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추측을 해봤죠. 그래서 내가 그 아는 뭐 선배가 하나 있어. 북한 전문가인데 북한 전문가한테 어제 내가 통화를 한번 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근데 이 양반은 뭐 하여튼 그 직업은 내가 밝힐 수는 없고. 근데 이게 둘 다 잘못됐다는 거야. 첫 번째, 국방부에서 발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100% 그게 확실한 걸 추측만 했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면은. 근거는 제시를 못했죠. 근거를 제시 안 하고 그걸 거의 뭐. 네, 100%. 거의 100%. 근데 이런 식의 합법은 정부에서는 그렇죠. 하면 안 된다는. 있을 수 없는. 조사를 하겠다. 그렇죠.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정상적인.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 의심을 갖다는 지금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이 증거 조작하던 증거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 피해 트라우마가 있는데 국민들이 또 저것도 지금 또 선거 기간에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이렇게 한 거고 그건 잘못됐다. 그 두 번째 정책령 의원도 정책령 이제 몇 개의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270km가 왕복이 불가하다. 왕복은 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네티즌이 찾았는 그 중국 그에도 300km예요. 그리고 그 충남대인가 거기에서도 독도에 가 학생들이 동호회에서 독도를 찍어갖고 왕복한 게 있어. 그게 일단은 문제가 된다. 그리고 굳이 국회의원이 확인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충남대인가 거기에서도 독도에 가 학생들이 동호회에서 독도를 찍어갖고 왕복한 게 있어. 그게 일단은 문제가 된다. 그리고 굳이 국회의원이 확인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가 이런 거잖아. 안보의 문제로 우리가 정보가 진짜 없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것을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기에도 추론을 이야기하고 추측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추측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따 TV조선이나 이런 애들이 물은 거지. 덥석 물은 거지. 정청래 사건. 그렇지. 그래서 이것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럼 또 한글 아래야 쓰고 있어 그게도.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남을 하잖아. 주체연호나 뭐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안 써. 그것도 보위부나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를 막 타격할 때는 그걸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쓸 수도 있거든. 근데 여타의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합리적 의심이 아니고 그냥 추론적 의심을 해버려 보면 이게 나중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나는 이 뭐 270km 그리고 아리아 이런 에 보면 우리가 추측을 하더라도 팩트에 정확하게 입각을 해줘야지. 그렇죠. 특히 우리는 만약에 사석은 할 수 있어.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국민들이 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 끌면은 우리가 불리해. 왜냐하면은 이거 가지고 단결하는 세력들이 있거든. 전쟁 그리고 갈등 그런 보수적이고 여기 전쟁에 있는 불안감을 느끼는 중도 세력이 있거든. 가급적이면 우리가 팩트에 입각해서 확인되지 않는 거는 섣불리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저는 그 정청래 의원 이번 논란을 보면서 네. 느낀 거 뭐냐면 그러니까는 이게 1부와 2부로 나눠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북한산 무인기냐에 대한 어떤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검토해볼 만한 문제제기였고 저는 그것 자체가 문제는 없다고 봐.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 김진태인가 누군가가 저질로 이렇게 딱 치고 그렇지.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청래 의원의 실수는 2부에서 벌어진 거야. 그렇게 저질로 치고 들어왔을 때 저질로 맞받아치면서 앞부분에 했던 합리적 의심을 격을 확 떨어뜨렸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정청래 의원을 보면 너 감옥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을 보면 굉장히 똘똘하고 어떤 네티즌의 어떤 민심을 읽는데도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런 무수한 장점이 있는데 결정적 실수는 사소한 데에서 그런 그 한 방에 까면 벌레 같은 애들이랑 막 똑같은 급으로 놀아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깝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청래 의원은 자꾸 내가 이렇게 왜 전면적 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전면적 지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야. 아쉬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보니 김진태 의원도 이게 진짜 막장이야 막장. 원래 제가 볼 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욕상무. 박근혜 대신 욕먹기를 자처한 욕상무이기 때문에 그 욕상무가 욕지거리 하는 거를 맞받아주면 같이 욕상무 되는 거야. 전형적인 내가 지금 친박 중에서 이렇게 돌무식한 데는 친박 처음 봤어. 그게 저기라면서요. 공안검사 출신인데도 이 정도의 우리나라가 그 검사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는 또 보니 김진태 의원이 간신병 환자 같아. 자기 이름을 계속적으로 초선인데 자기 이름을 무조건 뭐 노이즈 마케팅 그런 게 있잖아. 무조건 알리면 된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이 양반 춘천고등학교 출신은 아닐 거야. 다른 그게 충고 출신 아니고 충고 출신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비주류에 대한 의식 그리고 앞으로 재선 여러 가지 염두에 대가 나는 무조건 띄어야 되겠다. 이런 좀 간신병 정치인 중에 간신병 환자들이 좀 많잖아. 이 간신병 환자의 불용 같은데 이걸 지난번에 선배님이 저기 쭉 정리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도 보면서 느끼는 거 김진태가 옛날에 그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는 나름 중립적이고 중도 진보에 가까운 그런 글들을 썼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이 새누리당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용병하는 원칙이 뭐냐? 뭐 이렇게 진보적인 발언을 했던 애들을 똥딱개로 쓰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김진태가 맡은 역할도 그런 똥딱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더럽게 쓰다 버리는. 자기는 이제 어떤 그 인정받는 친박으로서 그 헌신이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박근혜가 뭐 특별히 눈여겨본다든가 나중에 귀하게 쓰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야. 왜? 이렇게 막 나가 놓으면 이 막 나가는 애를 박근혜가 이렇게 세워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박근혜가 인사하는 거는 그래. 자기가 어려울 때 2007년에 내 편연이 아니었냐. 요게 기준. 또 내가 고독하던 시절. 즉 그 청와대에서 쫓겨나서 그 불쌍하게 살 때 나한테 와서 머리 숙였냐 안 숙였냐. 요 두 가지야. 아니 그러니까 소위 저 주목받지 못할 때 공주님에서 패서인 됐을 때 그때 나한테 충성했냐. 2007년에 내 편이냐.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쓰니까 할아버지들만 놀잖아요. 그러니까 김진태가 아무리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면서 펄딱거려도 박근혜 눈에 들긴 좀 어렵다. 시간 타임머신을 개발하기 전에는. 그렇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어느 수준을 엄청나게 떨어뜨린 사람이지. 그러면 이 양반 뭐 무조건 심심하면은 저 너희 조국으로 가라 하는데 조국 교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노? 오빠 추워. 추워? 쓸랭해? 조국 교수의 조국은 어디지? 대한민국이죠. 너의 그죠? 조국으로 가라.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습니다. 뭐 정청래 의원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이 하수들하고 잘못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수들하고 잘못 싸우면은 이 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 격을 우리가 진보도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도 격이 있으니까 앞으로 뭐 감옥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좀 완화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급이 맞아야 돼. 그렇지. 급이. 체급이 안 맞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 방송을 하다 보면 참 어이없이 들이댄 애들이 참 많아요. 어떤 애들인데? 뭐 망치 부인님 저랑 한 판만 해주세요. 뭐 이런 애들. 아 그런 애들 별의별 그 저기 드립부터 그 뭐 이제 나의 이름을 팔아서 그 방송을 해보려는 온갖 잡새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 내가 막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뜨는 거야. 갈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이댈 때 그냥 개무시. 너는 투명 인간이다. 그쵸? 무관심. 철저한 개무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인데 아직 정청래 의원님이 착해. 가만 보면. 망치 부인한테 잔인한 면이 좀 부족해.
진보의 이 잔인함. 그렇죠. 예. 참 망치 부인한테 그게 좀 감정이 살아있어서 그래. 순진해서 그래. 순진해서.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들이 그 팍 폭발하면 또 그것도 못 하잖아. 그래서 어떨 땐 나도 그런 거 있다니까. 나도 이렇게 뭐 방송에 우리가 이 망치 부인하고 뭐 팟빵이나 이런 댓글 달리는 거 있잖아. 근데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보면 갑자기 내가 흥분할 뭐 이거 쓰고 있다니까 나도. 그래서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음주 댓글은 절대 달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술 먹고 난 뒤에 사람이 이 감정이 이렇게 격해질 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주 댓글 달지 말고 우리가 저는 그 방송을요. 제 방송을 생방송 때만 채팅창을 읽고 안 봐. 안 봐. 평상시는 안 봐. 어. 개지랄을 떨든 말든 왜 그 관심 받고 싶어서 지랄하는 건데 관심을 주는 건 그 관심 종자들을 더 육성시켜. 알까기를 해. 그래서 관심 종자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은 뭐냐? 무관심이야. 철저한 무관심. 철저한 무심. 잔인한 무관심. 잔인한 이야. 무관심. 예. 그 알까기를 못하도록 예, 그 욕상무들에게 반응하지 맙시다. 예. 예, 우리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정책 내용은 망치 부인한테 배우십시오. 무관심, 잔인한 무관심. 그렇죠. 이거를 배우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송 진행률 우리가 20회죠. 불타는 토크쇼 오늘 20회야. 아, 그렇습니까? 많이 했다 그자 우리 그자? 벌써요? 그러면은 많이 했지. 20회라면은. 와, 이제 더 하기 싫나? 아니 오빠 내가 있잖아. 사실 내가 사실은 여기 오면서 아니 우리 본 방송보다 시청률이 더 떨어지니까 와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뭐 손님도 안 들고 이거 괜히 시간 낭비 아니야 했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 보니까 아니 이 쌍망치 불톡쇼 본 사람 너무 하는 거야. 많지.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개인 방송을 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 방송은 이제 일대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 이렇게 채팅하고 있는데 이면에는 또 이거는 또 어떻게 팩트 TV 정제를 해서 이제 가는 거니까. 아니 이게 유튜브로 유튜브로 올려놓은 거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해당에 대충 내가 유튜브를 보면 우리가 3천 이상이 넘어. 유튜브 3천 넘는다는 거는 유튜브만 이 통계에 잡히는 거지 이것이 퍼나르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퍼나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지. 그리고 개인 방송이 하는 가운데 하고 또 달라. 왜냐면은 이게 좀 엑기스잖아요. 그렇지. 내가 일주일 동안 쫙 했던 내용을 여기에 와서 정리를 하는 거지. 쌍규 선배님이 이제 던지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하면서 이게 압축적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깔때기 까네. 망때기? 깔때기지 깔때기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우리 무슨 이야기 하다 하여튼 지금 그 무인기 때문에 지금인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뭐 GPS 그거 해가 빨리 국방부에서 조사해서 결과 내놓으십시오. 그죠? 그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GPS만 공개해도 이게 북한 건지 아닌지가 확인이 된다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북한산 무인기 논쟁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북한산이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그 착목해서 막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냥 북한산으로 인정해 버리고 이거는 이 항공망이 뚫린 문제. 그리고 이까지 거 135만 원짜리 북한산 무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백억을 지금 투자해서 적어도 레이더를 사려고 하는 이런 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국방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비난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그래서 들고. 나는 내가 생각이 뭐 북한산인데 첫 번째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가 비판을 합리적 의심이 있는 부분들은 토론으로 개진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을 이용하는 세력들, 그렇죠. 특히 조중동 세력들이 전쟁의 불안, 공포, 그렇죠. 갈등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게 돼서 이용하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 제일 핵심은 이건 뚫렸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산 논쟁이 중요한 게 이게 뚫린 것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아니 그 지금 이제 물론 이게 결국은 TV조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작가 동작가의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쳐야 될 건 이게 북한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결국은 북한산이라면 이게 뚫렸다. 근데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이 새누리 지지자들은 입으로는 안보, 입안보야, 입안보.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지만 실제로 노크 기술 사건이라든가 항공망이 뚫린 거라든가 이걸 알지도 못한 정보 당국자라든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레임을 북한산이냐 아니냐의 논란으로 가져가지 말고 나는 북한산으로 빨리 인정해버리는 게 낫다. 빨리 인정해버리고
어떻게 북한산이 이렇게 뚫려서 맘대로 이 대한민국 상공을 누비고 다니는데 이걸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느냐. 이쪽으로 몰아가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그 들고. 책임자에 지금 있는 우리 전체에 있는 이 안보에 있는 부분 구멍이 다 뚫린 거, 하늘에 그렇죠. 구멍이 뚫린 네. 거니까 이 구멍을 뚫린 것에 대한 책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누가 그래 이야기하는 게 지금 국정원들 댓글 달기 바빠갖고 국정원이나 이 전부 다 이게 다 책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댓글 작업하느라고 이걸 뭐 파악 못했는데. 이걸 잡을 생각을 안 해. 이거 민간인이 잡아다 줘야 돼 이거. 솔직히 천안함 때도요. 그 우리나라 해군이 가가지고 못 찾았잖아. 그거 어민들이 다 잡아준 거 아니야. 지금도요. 이 해경은 하나밖에 구조선이 안 갔고 주로 어민들이 다 구조를 했다는 거야 지금. 국민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 그러면서 말로는 그냥 주둥이로만 안보. 벤치 부인님이 별풍선 100개 선물했는데 벤치 부인이 동생이냐? 모르는 사람이에요. 망치 감사합니다, 벤치 벤치 부인님. 네. 아 이거 짝퉁인 것 같아. 벤치 부인은. 그냥 예. 망치 부인, 벤치 부인. 예, 뭐 저희 도끼 부인도 있고요. 많아요. 예, 아류가 많습니다. 아류가 많습니다. 네. 망치 부인이 원조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산 무인기는 별거 아닐 수 있다. 이건 제가 볼 때 이번 이 그 세월호 사건으로 북한산 무인기 논란 쟤네들이 발 뺄 것 같아. 이거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이제 쭉 몰아가다가 제가 볼 때는 진짜 북풍은 준비되고 있다. 100년 전쟁 팀을 원래 사자 명예훼손으로 형사 재판을 준비하다가 이게 갑자기 지난 3월에 공안부로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적용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가 무능한 부패 정권이라는 어떤 국민적인 반감이 일어나면 이 민족문제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을 이 이적 단체로 규정하면서 이 그 이석기가 또 저기잖아요. 항소심 재판이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엮어서 진짜 종북몰이를 하기 전에 이거 커튼 친 거 아니냐. 한마디로 눈 가리개 아니냐. 이 장난감 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있는 형태는 이 안보의 문제를 자꾸 수세적으로 우리가 물론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보의 문제 플러스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아까 같이 그런 우리가 적극적이고 너무 수세적으로 자꾸 대응을 하지 말고 공세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산이냐 아니냐 논쟁으로 가지 말고 북한산이라고 치고 어떻게 북한산 비행기가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대한민국 이게 항공 안전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몰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논쟁에 어떻게 보면 페이스에 말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말리지 말자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예. 우리가 불타는 그 토크쇼는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요, 그 동아투이 판결 말이에요, 법원에서. 동아투이에 대한 그 이명박 정부 때 마무리가 됐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그 결과를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동아투이가 결국은 자기 아버지, 박근혜 아버지의 유신 독재를 비판했던 기자들 대량 해고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권이 협박했다라는 근거가 없다는 이 판결. 이건 결국은 박근혜가 이 언론 정책을,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야. 충성 안 하고 비판질하면 이 지경 난다라는 걸 하나 보여주는 거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사실 박정희 전두환의 이 독재 정권이 유지됐던 가장 중요한 무기가 저는 사법부였다고 봐요. 사법부가 이 양심과 법에 따르지 않은 비민주적인 그런 그 정권의 요구에 따라 무리한 판결들을 내리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그 질곡의 세월을 겪었던 건데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동아투이 판결은 이거는 독재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한 거다. 적시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인 사회의 이 분위기 자체가 그 박근혜 정권이 들어가고 난 뒤에 자기 검열 가정들이 전부 다 생겼어. 굳이 이야기할 필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언론이 지금 살아있지가 않잖아. 그렇죠.
공중파부터 시작해서 언론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진짜 이 우상화 도구들이야 이게 미친. 그래서 이거를 전체 지금 소위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힘이 약하니까 아주까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다니까 그 식당 이렇게 하면은 TV조선을 매일 켜놓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 식당에 가면은. 근데 그것이 내용들이 이게 TV조선이 북조선 방송인지 무조건 북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이제 세뇌를 당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형태 우리가 되려면 이제 앞으로 대한 언론들이나 우리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이게 단기적인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장기전인 것 같아, 장기전.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것도 있었거든. 참여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10년 정도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좀 안일하게 대응을 한 것 같아. 10년 정도 하면 세상이 그래도 이 시스템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그래도 이것 정도는 안 되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 절차적 민주주의 전부 다 하나씩 다 허물어지고 있거든. 근데 그 허물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야당이나 뭐 있는 형태의 갈팡질팡하지. 그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냉소적이고 아이고 뭐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있겠나. 에이? 나서봤자 이렇게 정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 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좀 그게 또 암묵적으로 조장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땅의 진보 세력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들을 비판하면 진보 세력으로 지지자들이 결집할 거라는 착각을 했던 거. 그게 저는 가장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장면이고 그로 인해서 김대중 노무현은 근데 그 성과라든가 이게 공과가가 명확히 그 판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는 대구에서 모 인사가 박정희는 소위 야권이라는 인사가 박정희는 과보다 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몰골을 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집권 못한 것, 우리가 뺏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에서 그 작은 우표 크기에 히틀러 그림이 발견됐다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마트는 5,000개의 컵을 폐기하고 그 100몇십 개의 그 팔린 거를 회수하려고 막 연락하고 그리고 검찰은 조사 들어가고 그런 독일과 박정희는 과보다 공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야권 인사와 그 야권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그런 사람이 야권이라고 그런 사람한테 전략 공천 주고 앉아있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더 나빠요라고 외쳤던 이 진보 세력이 결국은 지금 이 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과 실에 있는 부분들이 공이 많으면은 그 표현을 하면은 공이 많으면은 이때가 가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탄압을 받았던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은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인혁당이나 그 사법에 있는 바로 이 사법 살인을 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릉도 1974, 인혁당 이런 살인이잖아, 살인. 그런 걸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보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평상시에 착했던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 평상시에 착했으니까 착하게 살은 기간이 더 많으니까 이 살인죄 넘어가 주나? 그는 살인범이야. 뭘 얼마나 잘했는지 그거보다 중요한 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자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는 진짜 이 나라가 그러니까 나는 이번 기회가 정말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그렇다고 봐요. 바닥이 드러나는 거다. 각 사람의 지금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다. 근데 나는 이렇게 또 한편 생각하는데 지금 대구의 모인사가 김부겸 씨입니다. 근데 맞죠, 그제? 네? 맞잖아, 망치 부인. 저는 그렇지,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할게. 얘기 못했어. 전 정확히 근데 특정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구 상황을 잘 아는데 지금 착각에 빠진 게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한상에 잡혀 있는데요. 암만 대구에서 해도 6대4입니다. 6대4. 제가 여론조사 책을 3권 쓴 사람인데요. 많이 나와봤자 40에서 45% 상하네요. 근데 잃는 거는 있죠. 왜 김부겸 씨가 대구시장 내려가겠어? 이 양반 큰 꿈 가진 사람이야.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내려간 거야. 어? 근데 웃으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이 나라는 대구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대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 철학을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공과 실, 공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때까지 그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를 저항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할 것 같으면은 제가 생각에 새누리당에 다시 돌아가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새누리당에 가서 대구시장 하면 더 경쟁력이 더 있을 수도. 그거 공천 줄 줄 아나 또.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 당명만 야권을 걸고 새누리당의 주장을 하는 건 어떻게 보이냐면 새누리당에서 공천 못 받으니까 이 당으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는 절대 국민의 지지를 얻지도 못하고 제가 아는 경상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의리가 있어요. 의리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싫어해. 한 노무현처럼 그 시대 정신 지키겠다고 해서 바보짓을 하더라도 결기를 지키려는 자신의 결기를 지키려는 사람한테는 이 경상도 사람들이 힘을 몰아줘도 당선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아는 경상도 사람들 표 안 줘. 그래서 지금 저는 시대 정신 김부겸 의원이 한편 이해되는 측면은 있어. 대구가 너무 험난하니까. 그래서 험난할수록 원칙을 지켜야죠. 어차피 자기가 이런다고 되겠어? 안 되더라도 대구 사람들한테 정말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이제 우회하는 거지. 그죠? 우회하면 표가 더 나올까라고 생각하는데 우회하면 그래서 사실 김대중 노무현도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많은 진보 세력과 민주 세력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으나 그 보수들과 협업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결국 양보하고 물러나고 봐줬던 게 결국은 그 많은 공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욕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지금 강주에서 지금 개혁공천 이것도 말 많잖아 지금. 강주에 누구예요 이 사람은? 윤장현 씨 몰라? 난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이야? 시민운동 하고 무슨 시민운동을 뭐 했는데? 옛날에 5.18도 하고 그 지역에서 강주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는 지금 강주에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 5명이 선언을 했거든. 윤장현 씨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룰이 다 흐트러지는 거지. 저는 이 윤장현이라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이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광주 5사람이 지지 선언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진짜 오바다. 아무리 이 사람을 시키고 싶어도 그렇지. 이 사람의 이거는 나는 이런 방식은 진짜 옳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형태 이 전략 공천으로 가기 위한 술수다. 근데 지금 있는 형태는 지금 강훈태 그 시장 그리고 또 이용섭 의원 그리고 지금 윤장현 씨 이렇게 노는데 이게 개혁 공천이냐 계획을 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 내용은 보면은 지분 배려. 그러니까 5대5 지분 배려 전략 공천으로 보이면 네. 이거는 개혁 공천이 아니라 개판 공천이에요. 개판 공천. 그래서 윤장현 후보가 그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지냈거든요. 전 안철수 대표인데 이거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5대5 정신에 입각을 해서 하면은 이게 개혁 공천이 아니고 나눠먹기. 기존에 계속 악습됐던 개파 정치에 사람의 인물됨을 보는 것들이 아니고 자기 개파에 소속된 사람들을 심어넣는 이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 그리고 좀 지역 국회의원도 잘못 판단을 했는 건데 이걸 지금 상황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줄서기를 해서 이 양반을 지지하겠다 그러면 이 경선이 제대로 되겠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경선에 참여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난 웃기는 게 뭐냐면요. 웃기는 게 뭐냐면 솔직히 지금 김한길 안철수가 뭐라 그랬어. 국회의원들 공천에 뭐 끼지 마라 이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막
공천에서 빠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5명에 대해서는 김한길 안철수가 비판하는 걸 못 봤어. 비판했나요? 비판한 적은 없죠. 없죠. 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김한길 안철수가 의원들더러 조용하란 얘기는 뭐 안철수파를 지지하는 거는 괜찮고 안철수파가 아닌 사람을 지지할까봐 입 다물라는 건가? 그래서 이것이 전략공천이든 전략공천이 될 가능성의 소지가 많습니다. 맞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강주가 뭐 어디 핫바지도 아니고, 강주에서 아무 사람이나 뭐 지지를 하면은 강주 시민들이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헌정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민들에서 만약 경선을 하려면 경선의 룰에 서로 합의해서 그러니까. 그 경선 룰에서 시민들과 그리고 당원들한테 검증을 받아서 나온 후보가 되는 것들이 맞는 거지. 그렇죠. 굳이 강주에 있는 민주화의 성지인데 거기에 있는 부분들 여기서 누구누구 5명이 국회의원들 세를 몰아서 이건 누굴 지지해 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전형적인 개파 정치고 줄 세우기 정치지. 그렇죠. 구태 의난 정치 아닌가? 저는 물론 이제 지금 광주시장 후보들이 어떤지 잘 모르고 제가 별로 뭐 지지하고 싶은 상황도 난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이 네. 능력 있고 밀어주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그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더 많은 이 지지자들의 그 지지자들을 믿고 맡겨야지 여기서 의원 5명이 생뚱맞게 지지 선언을 하는 거는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뭐 개혁 공천이 아니라 개판 정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낳는데 내가 볼 때는 이 5사람의 지지 선언이 도리어 이 윤장현이라는 사람한테는 역풍이 분 거 아니냐. 역풍 불었지. 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야기는 강주의 어느 특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새정치다우면 특히 강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민주화의 기본적인 성지고 그리고 민주화의 전통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은 동일하게 경선이나 이 개파 지분에 있는 부분들이 배려가 아니고 전략공천이 아니고 그렇죠. 정정당당해서 그게 그 사람들 광주시장 경선 토론회 그 광주 지역의 TV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후보의 장점을 잘 드러내 갖고 내부 경선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생뚱맞게 지지 선언을 하고 그래? 그래서 뭐 논리가 윤장현 후보는 명망이나 경력은 하려 하지 않지만 지역 주민에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가졌다. 이것도 논리가 맞지 않아. 예? 지역 주민에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할 능력과 의지를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참.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박원순 시장 같은 뭐 효과를 노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박원순 시장은 정말 당 밖에 있던 상황이었고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당 밖에 있는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소위 박원순 시장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서와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안철수 개파로 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다는 건 결국 개파 정치, 또 다른 개파 정치일 뿐이라는 비난을 받는 걸 왜 몰랐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호남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 판을 좀 못 읽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 보면 정치판을 너무 못 읽어. 그 못 읽는 거에 대해서는 2부에 하도록 하고 그럴까요? 지금 광고 잠시 듣고 네. 잠깐 쉴까요? 네.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주십시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안 주면 계속 합니다. 쌍망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집중 난타 분석. 쌍망치로 다다다다다다다. 그지? 네. 망치 부인의 그 뽕망치 빠바바바바 때리는. 오늘은 그 주제는 여러 왕의 남자, 여왕의 남자죠. 그죠? 박통의 남재준 무한사랑. 예? 이 진짜 너무 남재준 이 어르신 너무 존경하는 건지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박통이. 왜 그럴까요? 나 그게 궁금해요. 왜? 이 내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도 배신을 겪어본 사람이잖아. 그지? 최고의 정점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전두환 그 대통령으로부터 물론 돈은 받았지만은 정치적 홀대는 다 받았거든. 그때 제5공화국이 이 정의사회 구현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거는 그전에가 정의가 아니었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상대적
이 박탈감들을 엄청 겪은 거지. 그러면서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 끝까지 지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용인수 자체가 이렇게 체화가 된 것 같아. 이건 어떻게 보면은 통치자의 스타일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민주적인 대통령이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건 어떻게 보면 불통이거든. 내만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내가 검증된 사람이 내가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코로 그렇게 되려면은 처음부터 로얄티 충성심이지. 참모들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충성심으로 되니까 남재준 이 양반이 충성심, 또 이 양반도 군인이잖아. 군인에서 국가정보원장에 있는 부분들이 이것이 정권안보의 박정희의 직속기관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정보기관을.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박근혜 지금 모습은 자기 아버지가 결국은 그 중정 정치를 한 거잖아요. 네.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그 중앙정보부의 인물 그 직원들을 개인의 사병처럼 움직여서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용으로 중앙정보부를 운영했던 그런 독재의 최전성기, 그때 박근혜가 소위 퍼스트레이드 역할을 하면서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국정원장은 어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그 근위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권력 근위대로 알고 그 권력의 근위대를 위해서 충성을 요구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그 국가정보원이라는 건 개인의 대통령 근위병은 경호원이 하는 거지. 정치적 근위대를 원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근위대라든가 대통령을 지키는, 정치적으로 지키는 것은 국민이어야 하고, 국민들이 지킬 만한 대통령이 되는 건 국민들을 민주적 주체로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우했을 때, 그때 국민들이 나의 대통령, 그 마이 레이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박근혜는 그 정말 무능과 부패의 상징인 남재준을 끼고 돌면서 그 모든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차장이 이제 사표를 냈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이 정보기관이라는 것들이 이 보고 칠자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윗선에 있는 부분들을 전자결제 클릭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무능의 임무 방기지. 직무유기지. 직무유기나 안 그러면은 무능하거나. 무능이고. 아니 사실 정보당국의 총책임자가 모르고 사인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잘라야지. 기본이.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런 국민들 여론들의 입장에서 박정희 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 남재준 국정원장 더 열심히 해. 한 번 더 하면 이제 혼낼 테니까 더 열심히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남재준을 계속하세요. 네. 네. 아이고 이야기해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박근혜가 다시 남재준의 손을 들어준 것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박근혜가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굉장히 보여준. 국민들 절로 보는 거지 우리. 그 진짜 국민을 개무시하는 거야. 자 사람을 안 보는 거야. 국민들을 어떤 민주주의의 주체라든가 유권자로도 보지 않는 거다. 왜? 지금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선거가 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증거 조작에 NLL 대화록 유출에 거기다가 또 그 비공개 증언 유출까지 이 국정원에서 주도했던 게 지금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건, 이런 온갖 만행을 저지른 이 남재준의 손을 들었다는 건 유권자로 보지도 않는 거야. 이번 선거 니네들이 뭐 개겨 맞자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조중동에서 동아일보 사설에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에 보면은 남재준 국정원장 지휘 책임지고 사퇴하라. 4월 15일자 사설에 나왔어요. 그리고 문화일보에도 국정원 비정상이 정상화를 위해서 남재준 원장 문책해야 된다. 보수 언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 것 같아. 그렇죠. 동아일보 이야기는 안 듣는가? 조선 이야기만 듣는 건가? 조선일보만 존경하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아일보나 문화일보 사장 존경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고 조선일보 사장만 존경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기 조선일보도 지난번에 남재준 책임론을 제기했었어요. 네. 그런데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죠.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도 이 국민들의
여론을 모르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청와대에 있는 여론 따위 중요하지 않아라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막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도 김기춘에 의해서 박근혜에게 보고되고 있는 거는 높은 지지율, 60%대 지지율이다. 이러면서 뭐 남재준 안 잘라도 충분히 이번 지방선거 낙승한다. 이렇게 좀 설득하지 않았겠나. 야당답지 못해가 지금 그렇죠.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한길 안철수가 충분히 지금 등지짓을 해주면서 야권의 지지율이 계속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앞으로 공천 분란도 한 달짜리 아주 재미있는 그 거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야권이 알아서 죽을 써주니까 굳이 뭐 남재준 자르면서 정치적 근위병을 포기할 필요 없다라고 조언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게 사과를 하더라도 3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지. 검찰이 발표하고 난 뒤에 2차장 사퇴하고 그다음에 남재준 원장 또 사과하고 박근혜가 사과하고 뭐 법무부 장관 사과하고 5단 릴레이 사과. 5단 애플인가? 애플 좋아해 그런가? 애플이 뭐예요? 5단이 뭐야? 사과만 하잖아. 애플 정권이잖아. 애플. 오빠 썰렁했어. 스티브 잡스.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 28살짜리 28개월짜리 아기를 살해한 그 22살짜리 그 어린 아빠 그 아빠도 결국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잖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아기의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다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그리고 이 아빠 이 당사자가 사과를 딱 릴레이로 하면 쿨하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아니 박근혜와 남재준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5단 릴레이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애 죽인 아버지도 그 5단 릴레이 사과하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는 사과로 넘어가고 누구는 처벌하고 이 국기가 뭐가 되는 거겠어요. 나는 이 남재준을 그 자리에 두는 행동 자체가 국기문란, 국헌문란,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대통령이 누누하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 원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대통령이 이 고집한 사람들은 대부분 대형 사고를 친 사람이야. 그렇죠. 저기 윤창중 대변인. 그러니까 윤창중 대변인 전부 다 언론에서도 저 사람 쓰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고 난 뒤에 국제적인 성추행 사건으로 이 대한민국의 그 국격 자체를 여성 대통령의 대변인이 미국 가서 그렇게 한 전대미무한 사건이지. 그렇죠. 국제적인 이 사건이고. 그리고 모래속이 진주 해양수산부장 윤진수. 나 어떨 때면 윤진수 이 양반은 더 좀 그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너무 키워주는 것 같아. 이거 어디 보면 나는 윤진수 장관 좀 애처롭던데. 그런 느낌 안 받아? 난 애처롭더라도. 예? 저는 그 윤진숙 장관의 용도가 저는 윤진숙 장관의 용도가 욕방패였다. 욕방패? 박근혜가 조롱당하고 옛날에 왜 안상수처럼 이명박과 안상수의 관계처럼 그러니까 그 군미필 안상수가 혼자 다 덮어쓰고 갔던 것처럼 이 무식 내지는 이제 늙은 여자로서의 어떤 그 비난 이런 것들을 윤진숙이 다 맞아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래 속이 진주가 아니고 모래야, 모래. 그냥 모래. 모래가 아니고 그냥 모래 중에도 진짜 그 쓰지도 못하는 모래. 적은 모래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계속 한다는 게 이 구인 정신에 입각하면 이게 진짜 쪽팔리는 일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짜 군인이라는 거야. 그 입안 보고 가짜 군인. 정말로 이게 그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있고 이 군대는 사실 이제 그 국가를 지킨다라는 또 국가를 안전하고 그 평화롭게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정말 군인 정신이 있다면 자기로 인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큰 비난을 받고 있고 한마디로 대통령의 어떤 그 권위가 땅바닥에 완전히 걸레처럼 그 짓밟힌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면 군인 정신까지도 안 바래. 양심 있는 아버지만 돼도 물러날 텐데 이 양심도 없고 이 충성심도 없는 그런
그 양아치 같은 정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지의 윗선들 있잖아요. 수사단장, 국장, 차장, 남재준 원장. 근데 여기에 지금 부안해동을 하고 있는 게 검찰도 부안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국정원 밑에 시다바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처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하니까 결과에 있는 부분들은 윗선에 있는 부분들은 대공수사국의 부국장 그리고 대공수사과장 불러 조사했는데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서면조사도 안 했거든. 근데 이게 정보기관이 이 간첩 사건이라면은 수사단장부터 국장, 차장, 그럼 차장이 왜 물러나가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한테 온박 책임을 몰고 남재준 사과만 하고 넘어간 거. 이 조폭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밑에 대신 감방 보내기 뭐 이런 거? 그 시다발이지. 차장이 또 이 양반이 어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보면 차장 또 그 언론에 나왔을 때 제일 끝말이 또 이 황당해. 지금에 있는 국정원들을 흔들면 안 된다. 지금에 있는 상황 나는 이 실질적인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나는 물러나는 거다. 그리고 물러나는데 우리 국정원이 국민들한테 지금 이렇게 일부 세력에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걸 지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 사퇴를 한 거야.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또 사과하면서 사과를 또 제대로 또 사과된 게 아니야. 이 양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국민 사과문 통해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사람 인식이 뭐냐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NLL 도발 4차 핵심 위협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다량의 무인기에서 우리 방공만이 뚫린 엄중한 시기다. 국가안보에 중추기하는 국정이 이렇게 흔들리게 돼서 참으로 비통하다. 이게 맞아. 그거 더 웃긴 건 박근혜 사과 유감 표명이야. 국정원의 관행적 그 구조의 문제. 응?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번 이 그 증거 조작 사건이 관행적인 문제라고 그게 유감이라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 박근혜도 이 문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은. 그러면서 또 이 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뭐 믿고 이러지 싶어? 그래서 이게 지금의 이 특검, 이 경질을 했을 때 특검 요구,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개혁이 이렇게 하도록 이게 떠올리는데, 떠오를 걸 이제 예방하는 차원인데, 이걸 처음부터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 문제를 처음으로 했을 때 옛날 국정원 개혁할 때 있잖아. 이 지금 야당이 제대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계속 생기는 거야. 이게 김한길이가 이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김한길 안철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졌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거죠. 제때 쳐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 꼬라진 거 아니야. 얘네들 겁날 게 없이. 지금은 이 국정원이 이게 아나무인이죠. 국민들이나 이런 데 전혀 관계없고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문책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국민들을 완전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 아까도 이야기해서 상반기 이석기 의원 내란 업무 사건 항소심 노제. 그렇죠.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 하지. 무인기 사건이 있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뭐 합리적인 추정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북풍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떤 형태든 간에. 예? 이 지금이 집권 2년 차에서 이때가 쭉 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우리가 야당이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소재를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거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대북이나 안보 이슈 자체는 새누리당이나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프레임들 자체를 계속적으로 유포도 하고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는 이 북한산 무인기 문제로 이 4월 말까지를 갈 생각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공천 김한길 안철수가 계속 공천 분란 일으켜 줄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분란으로 한 5월 5일 정도까지 계속 언론에서는 이제 야당은 그 공천 분란만 하면 되는 거잖아, 강조하면.
그리고 이제 5월 5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공천이 마무리가 되고 그 뒤에 무소속으로 나가네 마네 이런 어떤 불만과 비판들이 한 15일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5일 이후에는 이제 후보 등록이니까 이제 공천 분란이 일단락되는 시점. 그때쯤 몰아가지고 뭐 통진당 뭐 이석기 그리고 백년 전쟁 뭐 이런 걸 막 대대적으로 터뜨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 쓸 수 없이 그냥 몰아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안함 때는 굉장히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5월 15일에 공천 분란이 일단락되는 시점. 그때 이제 딱 터져버리면 손도 못 쓰고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형태로 우리가 봤을 때 남재준 국가원장을 지금 문책하라는 이것을 그대로 손을 들어준 거는 이 체제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체제로 가면은 우리가 뭐 유언비어를 하는 게 그럴 개연성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왜냐하면은 이때까지의 각기에 있는 정치적 쟁점 사건이 있을 때 국정원이 전면적으로 정치 전선에 제일 선두에 섰거든.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NLL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국정원의 개혁 문제나 댓글 문제가 났을 때 직접적으로 정보기관 수장 남재준 원장이 NLL 문제를 가지고 대화력을 전면적으로 까는 이 초유의 사건이잖아요. 이 초유의 사건에 있는 부분들에 국정원이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막아준 거지. 그 박근혜 입장에서는 그게 고마워서. 그래서 사실은 그 국정원 범죄의 모든 증거가 드러나서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의 명분을 잃어갈 때 정통성이 없어지는 그때 총대 맸던 남재준에 대한 어떤 그 고마움이겠죠. 한마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정보원이 이토록 무능하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싸고 도는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증세인데 이거. 그래서 이 박통희 국가정보원장을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기관이 근데 중요한 건 정보기관이 박통희 대통령 속이지만은 이것은 국민의 정보기관이거든요. 국민의 정보기관인데 국민들이 제일 지금 이 사건의 문제는 이제 국정원이나 검찰이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지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 사람 말을 믿어주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간첩 만들려고 2조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망치부는 어느 날 또 간첩대 갖고 있는 거 아이가? 나도 간첩대가 있는 것도. 그럴 거라는 걸 보여준 거죠. 이거 누구라도 박근혜의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관행.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언제든 증거 조작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번 대선에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사상범으로 그러니까 사상범으로 의심이 되면 변호사 접견권 제한하겠다. 그 얘기도 지금 법안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개헌안 통과시키겠다. 일사천리로 해 나가면서 증거는 조작하면 된다. 관행이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 보면은 서울시 간첩 사건의 몸통인 대공수사국의 이모처장. 근데 이것도 검찰도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문서위조 가담 범위와 대공수사 경력을 감안해서 불기소 처분 결과를. 이건 무슨 뜻인 거야, 네? 그러니까 범죄는 저질렀으나 처벌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문서위조하면 되냐?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도 문서위조 가담 범위가 뭐 있고 우리도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감안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보고나인원 이야기는 국정원장과 2차장, 대공수사국장, 부국장 모두 무혐의. 미수는 책임이 없다는 거지. 그럼 이 정보기관 이게 미친 거지. 이게 조직 체계가 없는 거야. 알아서 노는 거죠. 알아서 놀고, 알아서 개인 일탈 행위에 의해서 보고받고. 그럼 이게 완전 이게 전형적으로 이거 전부 다 잘라내는 거 아닌가요? 보고 책임을.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증명해 준 거죠. 체계도 없고, 역할도 못하고, 댓글이나 달고, 악플이나 달고. 그래서 수사팀이, 검찰 수사팀도 되게 부실하게 수사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요.
전자결제로 전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클릭 결제했다. 문서 조작을 인지 못해 윗선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문서 조작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게 뭐 간첩 잡는 정보기관이 이런 정도의 이 조직 체계, 위계 체계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알고 있었겠지, 그죠?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2차장만 니 나가라. 우리가 책임질게. 이렇게 했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리고 국정원 이 수사를 하는데 그 검사들도 이 국가보안법 증거날조 행위 이렇게 이 검찰에도 적용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날조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중범죄로 다뤘어야 됐는데 결국은 이게 검찰에서 한마디로 박근혜 밑에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봐주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형을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 국정원 플러스 검찰 이 부실 수사 이 전형적인 부실 나는 이게 수사지. 웃겨. 아주 담당 검사들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어? 그러면 그 나쁜 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였다. 그럼 봐줄 건가? 이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참이 아니 난 솔직히 정도의 얘기하고 정말 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세련된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돈만 생각해서 정말 천박한 정치를 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이게 통치 통치 경험이 있으니 뭔가 좀 이게 세련된 그 정치를 하고 세련된 비판을 하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막장 이런 막장이 없어. 그것을 우리가 그 대선 때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최소한 지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 양반이 봤을 때 합리적 보수의 길은 걸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하는 모든 형태 보면은 전형적인 보수익 수구적이고 퇴행적인 이 아버지 시대의 형태로 돌아가는. 이게 지금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원칙과 신뢰의 절제의 이야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지금의 이 사태도 전부 다 침묵이거든. 그리고 침묵하고 난 뒤에 밑에 있는 아래 것들만 하나씩 잘라지고. 박근혜 꼴이 9개예요. 구미호. 이 대통령이 그 구미호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꼬리를 계속 자르고 있잖아요. 예. 이 지금 그리고 지금 이 검찰이 또 이 요성시 보복 수사 지금 다른 건으로 계속 엮으려 그러거든. 사기꾼이다 뭐다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솔직히 그러니까 얘네들도 웃기는 게 이 사건의 시작은 박원순, 그러니까 오세훈 때 공무원이 된 유우성이 박원순 때 간첩짓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어그러진 거 아니에요. 둘 다 안 됐고 얘가 사기꾼이다. 그리고 얘가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 놈이다. 그러면 이거는 오세훈 때 이게 붙은 사람이니까 오세훈이 잡놈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리수 두는 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야권 자체가 지리멸렬하고 지금 선거 때 있는 여러 가지 스케줄상에 대응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있는 이 선거에 있는 의제는 이 국정원의 이 개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각기에 있는 지방자치에 있는 문제로 될 거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율이 워낙 60% 이상으로 높게 나온다라는 것이 이런 막장 정치의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믿고 이러는 거다. 손석희가 운다는 게 뭐죠? 손석희 글쎄요. 뉴스에서 그럴 수도 있죠. 참.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사 집중 분석을 하는데 참 이렇게 풍자도 하고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소식 듣고 아이고 참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서 구조자 10명이 늘어서 174명.
확인된 겁니까? 지금 이제 살아있다라는 게 그렇지. 생존이 구조자. 확인된 사람이 10명이에요? 아이, 다행입니다. 확실합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늘어나면 좋죠. 구조자가 늘어나면은 좋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오늘에 늘어난 게 아닙니까? 늘어난 게 아니고 집계를 집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집계를 못한 거야? 어? 지금 집계를 잘못한 걸 바로 잡아서 아이고 참. 정말 진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남재준 이 원장이 이 하늘에 이 청기를 받은 사람인가? 이 양반 뭐 사퇴를 뜩 하려고 난 이 그러니까 사라진 선장을 잡아야 된다고 봐요. 선장이 왜 대리 운전을 했을까? 그리고 왜 제일 먼저 구조돼서 사라졌을까? 어디 있을까? 그리고 왜 지금 하루 종일 사고의 원인을 모른다고 만약 선장을 구조했는데 원인을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래서 남재준을 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선장이 사라진 거 매우 신기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좌우지간 선장이 구조됐는가? 그럼 왜 선장이 구조됐는데 언론에서는 공개가 안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구조가 됐음에도 사고의 원인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혀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능력이 없구나. 무능하구나. 아니 이게 내가 오늘 아까 11시 반부터 방송을 시작해갖고 지금 5시 반까지 하다 왔는데 생존자 숫자가 계속 바뀌었어. 근데 이제는 아직도 숫자를 잘못 세갖고 숫자가 조정이 되고 있다면 이건 재난안전대책에 산수도 못하는 인간들이 참 그렇습니다. 오늘 참 그 부모는 뭐가 되냐고. 전원 생존, 이 학생들 전원 생존이라고 발표될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 그게 오늘 아침에 11시 반 정도에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나왔어요. 그 학생들 전원 구조. 그렇게 아예 내가 4개 방송을 보고 있어요. 4개 다 동시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전원 구조 확인이라고. 아유 씨. 이 참 대한민국이 전체 승객 462명 가운데 구조자가 모두 174명. 승객 숫자도 477에서 459에서 다시 466명에다가 생존자도 164에서 174로 왔다 갔다 하고 아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참 이 젊은 학생들인데 고등학교 피지도 못하고 아니 이게 그러면 324명 중에 77명밖에 못 살았다 그러면 이거 애들이 어떡하냐고. 이거 이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살아있는 학생들도 문제고 또 이 살아있는 학생들도 이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형태가 만약에 죽음으로 들어올 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예요. 아까도 내가 대구 지하철에 옛날에 화재 나서 죽었을 때 그 살아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있어서 그를 추적해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그 당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그 광경을 보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끝나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우리가 만약에 당신하고 내하고 같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내하고 친한데 내가 먼저 죽었다 그러면 당신이한테 평생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건 평생에 남거든. 애들이 매점에 있었대. 배고파서 아침 먹는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 조금씩 둔해지고 조금씩 둔해질 뿐이지. 그러니까 가뜩이나 얘들이 지금 청소년이고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친구 자체가 고민의 80%를 차지할 때 아니에요.
내 애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봤으니. 그래서 참.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몇 명이 이걸 선장에 대한 비난으로, 예, 이게 지금 몇 명이 이 사건을 갖다 선장에 대한 비난으로 몰아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선장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선장으로 몰아가려는 애들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한마디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중고 배를 갖다가 고쳐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20년 된 중고 배에다가 애들 300명을 무방비로 태웠다는 거. 그리고 이 구조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는 나라의 문제예요. 나라의 비상대책이 없는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그 선장에게로 이 TV조선이 그 맨 처음에 만든 프레임 같은데 계속해서 선장 개인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 이거는 정말 정부의 중앙안전 대책이 없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20년 된 중고배의 애들을 무방비로 태운 문제, 그리고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태도, 이런 게 비난의 핵심이 돼야 되고, 다만 물론 왜 그 선장을 구조한 뒤 숨겼는가 언론이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력이 이 선장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선장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그 국정원 벌레들이 하는 짓이다. 예, 국정원의 지령을 받은 벌레들이 하는 짓이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자. 예. 그래서 이거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그 하도 그 남재준 이 양반 오래 살지 싶어 내 생각에. 국가정보원장이 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욕을 받았는데 뭘 오래 이 양반이 대통령한테는 사랑을 받으니까. 얘네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욕상무 욕방패라고 얘기했듯이 박근혜를 대신해서 욕먹는 것도 불사한다. 이런 생각이라서 더 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과연 박근혜를 위해서 남재준이 희생한 거냐, 남재준을 위해서 박근혜가 희생한 거냐, 나는 그런 질문이 들어요. 과연 박근혜가 지도자이고 남재준이 충성하는 건지, 남재준의 배후 조정을 받는 아바타인지, 저는 이게 이 사건의 숨겨진 비밀이 아닐까. 옛날에 어떤 정치 평론가가 대선 전에 그런 이 평론을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은 내시 정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에 있는 모든 그 나인들, 비서나인이나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아버지가 유신 시대 때 검증됐던 사람들이 주요한 요직에 지금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에 있는 형태가 옛날에 진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 대통령이 이 퍼스트 레이드 끝나고 난 뒤부터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민주적인 의식이나 이렇게 진화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수사로만 진화를 했을 뿐 실내용적으로 체화된 내용들은 없다는 결론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보기관을 이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완전 하강시켜본 거지. 그러니까 1974년 40년 전으로 역사를 바로 그냥 무슨 와프처럼 확 뒤로 가져가 버린 거야. 온 국민을 이 타임머신을 태워서, 그러니까 자신은 그때가 20대였을 거 아니야. 자기의 20대로 돌아가고 싶어서 역사를 40년 되돌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제 어떨 때는 하기 싫어.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대응을 나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금의 상황이 있었다면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야당 총재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박근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봤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공통점이 나타난 거는 원칙에 틀린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을 했거든. 끝까지 저항을 하고 끝까지 그것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국민들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국민들을 대상해서 호소하고 그 결기를 보여준 거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단식도 다 있는 거잖아요. 옛날 지방자치 때 단식도 하고 이 사형의 정권으로부터 아버지 박정희에 있는 부분 사형도 당인분인데 지금에 있는 거는 야당이 야당답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더 문제인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예. 그 박근혜를 지지하는 게 뭐냐 김한길 안철수보단 박근혜가 낫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 김한길 안철수보다 나은 이유는 김한길 안철수라는 사람들이 야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안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를 박근혜한테 지지한다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모를 것 같은데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뭐 이 정치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다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되돌아보면 그 투표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천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50%가 나온 거잖아요. 그 공천하지 마라와 공천하라가 0.5% 차이밖에 안 났잖아. 큰 차이가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 50%인데 똑같아. 사실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국민들이 정말 모르는 것 같지만 안다는 거야. 이 안철수는 그때 안철수 김한길은 무공천이 압도적으로 나올 줄 알고 하자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빅엿을 매겨버린 거야. 너는 잘못하는 거야 라고. 그래서 나한테 든 생각이 지금 정말 박근혜에 대한 진짜 지지율이 그렇게 높을까. 근데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은 김한길 안철수에 대한 미움의 표시다 라고 보고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야 내가. 그 저기 망치부의 다이어트 살이 빠지면은 어떻게 되나 살이 빠지는 거와 좋은 결과로 국민들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냥 뭐라도 하자. 뭔가 희망이 되는 뭔가 내 생활에 그치. 작은 거라도 한번 바꿔보자. 뭐 정말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난다든가 뭐 하루에 5장 책을 읽는다든가 정말 뭔가 국민들이 그 우리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리고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4월 20일 부활절이에요.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뭔가 작은 자기 생활의 주변의 작은 것들을 한번 실천해보는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6.4 지방선거는 놀러 가셔도 돼요. 투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전투표제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어요. 그래서 5월 30일, 5월 31일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쁜 사람. 이번엔 투표일이 네, 3일이다. 3일입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4일은 놀러 가십시오. 놀러 가시고 5월 30일, 5월 31일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것. 투표하고 네. 놀러 가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6월 4일은 놀러 가고 5월 30일, 5월 30일은 사전투표. 그러면 6월 4일 날 놀러 가시면 됩니다. 사전투표율이 막 한 20, 30%확 나와버리면 어렵겠지. 그런 꿈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 전략적으로 낙관하고 전술적으로 비관하고. 전략적으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나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사평론에 일을 한 사람들이 꼼꼼하게 짚어줘야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리미리 우리가 시청자들이나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고 당할 수는 없잖아. 제일 그 황당한 게 모르고 당하면 진짜 서럽대. 근데 더 서러운 건 뭐냐. 알고 다 알았는데 당하면은 그 비참해. 그럼 그 서러운 게 아니고 비참해. 지금 이 국민들이 지금 비참한 거야. 알고도 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야당이 이때까지 특검 계속적으로 물고 늘었으면 작년에 특검을 계속적으로 진짜 결기를 가지고 진짜 정치생명 걸고라도 했으면은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아나무인적으로 실제로 야당이 너희는 해도 안 된다는 거거든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특검하라고 야당한테 힘을 몰아줬는데 김한길이가 밥 먹자 그러면서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싹 말아 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 있는 지금의 오늘 남전우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답답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꿔내야 될 거는 바꿔내야 되는 거고, 극한다고 해서 뭐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참 우리가 화끈하게, 야당도 화끈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의견들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하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서울시장이든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지금. 전체 세력들이 다 지금 이 결집을 하면은 서울시장에 있는 부분이 지금 여론조사 보면 오차범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만만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율을 믿으면 안 돼요. 네. 제가 늘 얘기했지만 김근태 의장이 신지호하고 붙었을 때 여론조사가 9%에서 14% 앞섰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투표율이 낮아서. 그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지율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지율도 사실 그렇게 높게 나온 거 아니야. 뭐 10% 이상 앞선다고 나와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무엇보다 젊은 층이 투표를 안 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김한길 안철수에 대한 불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권에 대한 실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를 안 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2030이. 그러면 그나마 지금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도 확보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 상황을 지금 분명히 봐야 된다. 이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가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를 투표율을 낮추는 주역의 역할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아까 우리가 공천 얘기했지만, 이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느낌을 주고 이게 분란을 일으키는 어떤 그 안 좋은 잡음이 계속 생길수록 지분 싸움으로 가면 예, 바로 이 끝나지. 안철수파와 구민주당계로 지분 싸움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거는 투표율이 10%째 퍽퍽 떨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상황이 우리가 일부 우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장 지금 선거,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 몇 개 지역이 있는데요. 그거 확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그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 국정원 이 정치개혁 사건도 이 지난 1년 이상이 넘는 과정들인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단단하게 이렇게 다 합쳐서 좋은 이렇게 분업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분업을 이렇게 시켜야 될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니까 지금 이제 시민들이 진짜 답답하지. 오죽 답답하면 옛날에 망치 부인이 50명이 그래 삭발을 했겠어.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 우라병이거든, 우라병. 어?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도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형태는 이제는 바르게 이제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이제 본때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하나씩 지금 차근차근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유, 이게 지금 그 경향신문에 났다는데, 네, 엄마 내가 말을 못할까봐 사랑한다라고 침몰한 배에 탑승했던 학생이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대. 아이고. 아유, 이 엄마 어떡하니? 어떡하니 이거? 아유. 아이고 참.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이런 시스템에 이 젊은 친구들 피워보지도 못한 학생들이잖아요, 그지? 참 아니 근데 도대체 학교는 뭘 근거로 전원구조 이거를 아까 보니까 학교에서 그 주장을 했다며. 해경에서 아니라 그랬는데 단원고 학생들 전원 구조라고. 그 어떤 새가 그런 얘기한 거야 그거? 정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 그 애가 구조됐다고요? 그 문자 보낸 애가 구조됐어요? 잘 됐네 그러면. 그 확실해요? 자. 아닌 것 같은데. 자, 조금 아까 문자 보내고 구조가 안 됐다며. 자.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천만 다행이네요. 네. 잘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낸 남학생은 구조됐다는 얘기죠? 아이고 다행이다.
아유, 다 나머지 엄마 아빠들 어떻겠어 지금. 자, 오늘 방송을 좀 예. 참 이게 하기가 오늘은 참 힘든 방송인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저기 한 주 동안 우리 쌍교와 망치의 부톡쇼를 기다려 주셨던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그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이게 즐겁고 네. 즐거운 투쟁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오래 막 재밌게 막 신나게 해야 되는데 깔깔깔거리고 웃고 예. 해야 되는데 오늘은 웃을 근데 사람. 지금 상황에서 막 큰 소리로 웃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서 네. 정말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바로 사과하잖아. 우리는 그렇죠. 우린 잘못됐으면 바로 사과하잖아. 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네. 방송에다가도 써놓고 왔는데 네. 이 언론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그 사실 전달을 정확히 해야 된다. 정말 이 대통령과 권력에 대해서 시녀처럼 하인 같은 그런 우상화 작업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이 희생자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 진실을 신중하게 전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모르려고 그렇게 지랄 연병하지 말고 이 재난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생중계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책을 강구하는 맨날 말로만 사과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맨날 얘기해놓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언제까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거냐. 오늘도 이 대참사가 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 우상화시킬 거가 이것만 고민했던 인간들에 대해서 전 정말 하늘이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사고 선박에 탑승자 그 가족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정말 다 같이 오늘 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구조까지 희생자가 다 확인될 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쌍교와 망치 부의 불타는 토크쇼인데요. 일단 여객선 침몰 희생자 중에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일단 명복을 빕니다. 영면하시기를 빌고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말고 이 정부 기관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 참 좀 젊은 친구들보다는 좀 나쁘고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세상에 그 반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빨리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런 이 착하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먼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가게 된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한편 부끄럽고 그래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 뭐 어떻게 마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불타는 토크쇼 쌍망치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